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국사에 대한 개관까지 살펴봤습니다. 한국사의 기초 틀을 다지는 과정이었었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이제 살을 좀 더덕더덕 붙여 나가시면은 훌륭한 건물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 첫 시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역사의 시작, 구석기 시대 때부터 정리를 하겠는데요.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공부하고 계시는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에서 선사시대 강의를 이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시죠.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역사. 그러니까 역사는 뭐냐?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보고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역과 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역사 이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역사는 이 역, 한자로 잠깐 쓰겠습니다. 이 역이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라고 하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사실을 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얘기하면은 그 수많은 그 모래알 전부가 역사다. 그 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후자의 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는 뭐냐면은 기록한다는 뜻이에요. 쓴다. 기록하기 위해서는 문자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다 그대로 쓸 필요는 없겠죠. 바닷가에 있는 모래가 다 좋은 모래는 아닐 거란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놓은 거죠. 그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록을 해놓는다 해서 이 사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사하고요, 이 사는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그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의미의 역사가 되는 거고요. 이건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떤 사람은 역사가가 되겠죠. 어떤 사람이 그거를 하나하나 뽑아 추려서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이거는 주관적인 의미의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전자의 이런 역사, 객관적인 역사를 강조했던 사람이 독일의 랑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의 주관적인 측면의 역사를 강조했던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바로 영국의 20세기 역사 철학가죠. 이에치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랑케하고 그리고 이에치카에 대한 얘기 좀 잠깐 좀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랑케는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그대로 그 모든 것이 뭐다?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치카는 아마 이런 책을 읽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보통 대학 신입생 때 많이 읽는 그 교양도서입니다. 20세기에 나왔던 그 이에치카의 What is History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게 역사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을 현재적 관점에서 다시 재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한 실내로 우리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1961년 5.16, 그러니까 5월 16일 5.16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61년 5.16이라는 사건은 이 역이에요, 사예요? 역이죠, 역. 과거에 일어났던 그 자체, 이 사실 얘기합니다, 사실. 어떤 특정 사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5.16을 당시 박정희 정부 때는 5.16을 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1년 전에 60년 4.19 혁명이 있죠. 그 4.19 혁명을 정의로운 거사다 해서 의거로 폄하하죠. 폄하를 하고요. 5.16을 혁명이라고 축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혁명이라고 계속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왔었어요. 이해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김영삼 정부 들어온 이후에 지금 현재는 5.16을 뭐라고 해요? 지금도 혁명이라고 그러나요? 아니죠. 지금 뭐라고 하나요? 쿠데타라고 합니다. 쿠데타. 군사정변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혁명 내지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이죠. 사실. 과거의 사실을 그 시대에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역사는
옛날 사실들을 현재적 관점에서 해석함으로 인해서 좋은 것은 계승하고 안 좋은 것은 계승하지 않고 교훈으로 삼자, 교훈, 거울로 삼자는 겁니다. 이게 역사서술의 목적이고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책 보면은 대부분 이런 글자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옛날 역사책들 보면은 이런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우리는 거울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울로 삼자는 겁니다. 교훈으로 삼자는 거죠. 타산지석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통감, 통감 강목 또는 통감 강목 또는 동국통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책들이 전부 다 감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들을 현재적 관점에서 해석함으로 인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후대에 알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 서술의 목적이며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목적은 이런 목적은 아니시겠죠. 다른 목적이 있으시겠죠. 여러분들은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70점 이상 이게 이제 목표가 되겠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여깁니다. 현재적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리할 때 본다면은 재료다. 요리사가 역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맛있게 요리해 놓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사실을 현재적 관점에서 써놓은 거.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역사를 한다. 이렇게 일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역사는 어떻게 해서 성립되느냐? 역사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이 역사 구성 요소는 민족주의 사학자 단재 신채호라고 있어요. 신채호 선생. 신채호가 조선사 연구초에서 역사 구성의 3요소를 이렇게 제시를 해 놓기도 했었습니다. 자, 하나는 역사의 주체입니다. 주체. 또는 역사의 무대예요. 무대. 또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흐름. 이게 역사 구성의 3요소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역사의 주체는 뭐냐? 주체는 인간, 무대는 뭐가 되는 거죠? 공간이 되는 거고요. 흐름은 뭐가 됐나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인간과 공간과 시간 이게 삼위일체가 됐을 때 비로소 역사가 성립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인간 그러면은 인류죠, 인류. 세계사 속에서의 인류는요, 약 350만 년 전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남방의 원숭이라고 그래요. 남아프리카 최밑바닥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거기서 이 인류의 화석이 나옵니다. 거의 두 발로 걷는다는 것이죠. 형태는 거의 원숭이하고 똑같습니다. 척추도 휘어져 있고요. 거의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두 발로 걷는다. 직립보행한다는 거에는. 그 다음에 나온 인류가 뭐냐면은 이제 호모 에렉투스, 곧선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척추가 굽어졌다가 펴져 있는 거죠. 이게 약 한 200만 년 전후에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호모 사피엔스. 호모는 인류의 학명이죠. 사피엔스는 슬기롭다는 뜻이에요. 현생 인류인데 지금 현재 우리 조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 30만 년 전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에서 슬기슬기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3 내지 한 4만 년 전에 나와요. 이게 현생 인류예요. 현생 인류. 뭐 크로마뇽이라든가 프랑스의 그 크로마뇽 지방에서 출토가 됐다 그래서 명명하는 거죠. 이런 인류의 화석들이 나와요. 그건 이제 세계사 속에서 인류죠. 그러니까 인류가 처음 등장한 것은 약 350만 년 전후예요. 지금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서 한국사에서의 인류는 어느 정도의 인류로부터 거슬러 올라갔냐, 인류까지 거슬러 올라갔냐 하면 300만 년 전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요. 한 50만 년 전후로 확인이 됩니다. 그 인류가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예요? 호모 에렉투스. 약 한 50만 년 전후에 나왔던 호모 에렉투스. 그 다음에 약 30만 년 전에 나왔던 호모 사피엔스. 그 다음에 3 내지 4만 년 전에 나왔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요 인류의 화석이 한반도 전 지역에서 나와요. 즉 한반도 전 지역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한반도 전 지역에서 인류가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사람이 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한반도만이 우리 역사의 무대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한국사의 무대는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은 바로 동방문화권이라고 그래서요. 여기가 이제 요서, 만주,
그리고 이제 한반도예요. 여기가 이제 동방문화권. 이게 우리 역사의 무대입니다. 한국사의 무대예요. 만주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간도라고도 하죠. 간도. 한반도 아시죠? 요서는 요하의 서쪽을 요서라고 합니다. 요하의 동쪽은 요동이라고 그래요. 잠깐 지명 좀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지명을 한반도 지도를 좀 그려가지고요. 그려보죠. 자, 일본이 있고요. 일본 한반도입니다. 그다음에 백두산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백두산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압록강이죠. 여기는 두만강이에요. 그렇죠? 두만강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간의 경계선이 되는 산맥이 스타노보이 산맥이라고 그래서요.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여기는 중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3대 강이 있습니다. 이게 요하입니다. 요하. 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황하입니다. 황하. 요게 양쯔강이 되겠습니다. 양쯔강이죠. 대략 이렇게 본다. 그리고 이쪽에 백두산을 줄기로 해서 흐르는 송하강도 있습니다. 송하강. 백두산 전개비에 보면 송하강 나오죠. 간도, 토문에 대한 해석 여하를 놓고 바로 송하냐 투마냐 뭐 이런 해석 논쟁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제 요하를 경계로 해가지고 이쪽은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이쪽은 동쪽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요동이라고 그래요. 튀어나온 건 요동 반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이쪽은 요서가 되는 거죠. 자, 황하를 경계해서 그 이북을 화북이라고 그래요. 화북. 그럼 밑에는 뭐라고 해요? 밑에는 화남이라고 화남. 양쯔강 이북을 뭐냐면 강북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동네를 뭐냐면 강남이라고 합니다. 강남. 아시죠? 굳이 이런 지명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왜냐면은 예를 고대사 발전 과정에서 뭐 요서, 산둥, 뭐 규슈 뭐 이런 지명들이 나와요. 어디냐 도대체? 단지 외워야 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인지만 하시면 됩니다. 아, 대충 여기다. 이래서 이해를 하시면은 외우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그림 파일로 저장을 좀 해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명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가 이제 요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지역은 요서 여기죠. 요서 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럼 이제 중국에 이쪽 있죠. 송하강을 경계해서 요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만주입니다. 만주. 또는 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도. 이쪽이 어디냐면은 여기도 간도입니다. 이쪽이 어디냐면 여기도 간도입니다. 간도인데 여기가 북간도예요. 여기는 동간도고요. 여기는 서간도입니다. 묶어서 간도를 다른 말로 뭘 한다고요? 만주라고 그랬습니다. 간도 이꼴 만주예요. 근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간도, 만주 이런 얘기를 쓰진 않아요. 중국의 지방행정구역은 성입니다. 성.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의 구역 단위는 뭐죠? 도죠, 도. 뭐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도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성으로 한다면은 이 간도는 동북 지방의 세 개 성이에요. 그러니까 동북 삼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가 지금 현재 중국의 흑룡강성, 헤이룽장성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중국의 길림성, 여기는 중국의 요령성 됐습니다. 요령성. 그래서 여기를 다 묶어서 뭘 한다고요? 바로 만주 또는 간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간도, 그 다음에 만주, 요서, 그 다음에 어디죠? 한반도. 여기가 우리 민족의 뭐가 돼요? 생활 무대. 여기를 우리는 뭘 한다고요? 동방문화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진화가 되어 오면서 동방문화권이라는 이 지역에서 그 옛날 선사시대에서 선사시대 옛날에 원시사회라고 했습니다. 에서 어디로? 역사시대로. 역사시대를 예전에 개정 이전의 용어를 보면은 문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시의 반대는 문명이 되는 거죠. 선사의 반대는 뭐게요? 역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앞에 사자는 어떤 의미라고 있습니까? 사는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구분 기준이 되는 것은 뭡니까? 라고 하면 뭐예요? 문자입니다. 문자. 그 문자는 어느 시대 때 나왔느냐? 문자가 나온 시기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이전은 뭐가 돼요? 선사시대가 되는 거고요. 이후는 뭐가 된다? 역사시대가 된다는 거지.
그럼 선사시대는 문자가 없으니까 당시 사실들을 뭘 가지고 파악합니까? 그러면은 유물이라든가 유물, 그다음에 유적 이걸 가지고 그 당시의 사회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근데 청동기 이후는 문자가 있죠. 그러니까 문자에 의해서 써놓은 기록을 가지고 당시 사실들을 파악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자가 나왔던 청동기 있죠. 이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문명이 성립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세계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한국사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요즘에 동아시아사라든가 이런 커리큘럼 하에서 문명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중학생 때나 뭐 사회교과서에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성립됐는가? 문명 성립에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3요소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청동기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청동기 없는 문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금속기를 사용하면서 문명이 나와요. 그 세계사의 4대 문명 어디예요? 황하, 이집트,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해야죠. 그럼 이러한 문명의 공통점은 다 죄다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 청동기, 금속기를 사용하면서 정복 활동이 나와. 지배, 피지배 관계가 형성이 돼요. 계급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이제는 계급이 있어 없어? 없죠. 평등 공동체 사회예요. 이유는 뭐가 되는 거죠? 계급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계급을 토대로 해가지고 뭐가?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의 최초의 국가는 항상 어떤 문화를 토대로 해요?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한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청동기 문화를 토대로 해서 성립된 최초의 국가가 어디가 되는 거죠? 고조선이 되는 거죠. 중국은 하나라가 됩니다. 황하 문명을 토대로 하나라 왕조, 하가 만들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이다. 그럼 이런 사실들은 이제 뭐를 기록을 통해 가지고 남겨야 됩니다. 문자의 발명과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황하 문명에서는 갑골 문자, 뭐 이집트 상형 문자, 뭐 메소포타미아 쇠기 문자, 쇠기라고 하는 거 아시죠? 뾰족뾰족한 거 삼각형 모양의 길쭉하고 작고마한 거 그 쇠기 문자입니다. 그래서 문명 성립의 3요소는 뭡니까? 라고 하면은 문명은 청동기, 국가, 문자 이게 삼위일체가 됐을 때 비로소 뭐가 문명이 형성이 된다라고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 구성의 3요소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구성 3요소는 이 인간과 공간과 그리고 뭐 시간 이게 삼위일체가 됐을 때 비로소 역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역사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구석시대 때부터 해서 정리를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선사시대의 구석기 시대로 이제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석기 시대는 말이죠.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한국사 개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석기 시대입니다. 구, 중, 신 다 석기 시대예요. 그럼 구, 중, 신으로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바로 뭐예요? 석기 다듬는 정도입니다. 석기를 얼마나 어떻게 다듬었었냐에 따라서 구, 중, 신 이게 나눈다는 거죠. 다 석기 시대요. 계급은 없습니다. 평등사예요. 계급,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은 언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청동기 시대 때 계급이 나와서 국가가 형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평등 공동체 사회예요. 그 구석기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70만 년 전입니다. 중석기 시대는 1만 년 전후, 신석기는 1만 년 전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나눈 구분 기준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구석기는 그러면은 70만 년이 결국 구석기 시대라는 얘기죠. 그 70만 년이라고 하는 시기를 다시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세 등분으로 전기 구석기, 중기, 후기 구석기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역시 그것도 구분 기준이 뭐예요? 석기 다듬는 정도입니다.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석기, 그 다음에 중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구석기 시대는 70만 년 전, 중석기 1만 년 전후, 그 다음에 신석기 1만 년 전. 중석기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겹치는 부분이 있죠. 한 2000년 정도를 우리가 이제 시기로 봅니다만은 약 겹치는 부분입니다. 과도기예요, 과도기.
이 과도기를 거쳐서 신석기로 넘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사시대 관련된 문제는 항상 1번 문제입니다. 구석기건, 신석기건 문제는 항상 1번 문제. 점수 배점은 1점짜리입니다. 난이도는 낮죠. 그러니까 주로 여기는 이 시대 때 유물을 제시를 하고 이 유물이 나타났었을 때의 사회 상황으로 맞는 것은 그래서 이제 5개 선지가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목도끼라든가 제일 많이 출제했던 것이 주목도끼가 사지로 나오고 또는 빗살무늬 토기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신석기나 구석기 사회를 묻는 거예요. 얘는 일종의 뭐 서비스 문제다. 건널뛸 수는 없고 그래서 형식적이나 하나씩 집어넣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죠. 1번 문제는 항상 쉬운 문제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구석기 시대 70만 년 전이다라고 할 때 이 70만 년 전을 대표하는 유적지가 어디냐? 가장 오래된 유적지가 있죠. 바로 어디예요? 단양 금굴입니다. 단양 금굴. 여기가 이제 최고의 유적지예요. 신석기 시대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신석기 시대 넘어가시면은 신석기 시대를 1만 년 전이다라고 할 때 그 증거 유적지가 있죠. 제주, 한경면, 고산리 유적지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른 민무늬 토기가 나와요. 신석기 시대 가장 오래된 유적지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석기 때 사회 경제를 좀 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무리사회죠. 무리를 지어서 떼지어서 식량을 찾아서 옮겨 다니는 사회예요. 무리사회. 그런 이제 신석기 때 와가지고 뭘로 갑니까? 바로 시족사회로 갑니다. 그런데 시족은 지금의 가족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 시족은 지금의 가족의 개념이다. 아시죠?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사회는 어때요? 좀 배타적이죠. 배타적이에요. 또 폐쇄적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가족 단위로 살죠. 혈연본의 사회예요. 여러분들 가족 어때요? 가족 그러면 굉장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가족은 뭐 개방적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외부에 있는 제3자가 가족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이 가정 안에 들어오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간단히 우리가 혼인관계를 한번 봅시다. A 남자, B 여자와 혼인하는데 처음부터 우리 결혼하자 해서 만나고 결혼하고 하는 건 아니죠. 부모님 허락도 받아야 되고 승낙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이래서 이제 남자는 여자를 데려올 때 며느리가 들어오는 거죠. 여자 집에는 사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그 집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저 며느리가 우리 뭐 집안 들어와서 말이야 별일 없이 할 것인가? 또 여자 쪽에서는 제가 우리 딸 잘 먹여 살릴 건가? 뭐 여러 가지 것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파혼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혼인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깨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막상 혼인을 하면 어때요? 가족으로서 품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족입니다. 그 가족의 모태가 어디냐면 신석기예요. 시족사회입니다. 그래서 신석기 사회는 우리 민족의 기틀이 여기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시족사의 특징에 보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공동생산, 공동분배, 가족끼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뭐 동계산하는 건 있겠지만은 또는 뭐 조계원 하죠. 시족끼리 혼인하지 않죠. 조계원. 또 시족의 생활구역이 존재 있죠. 요즘에 뭐 여러분들 사실은 담벼락 같은 이런 정도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시족 회의기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족 회의하고 같습니다. 요즘에 가족의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가족 구성원이 전부 합의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청소년 집단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에 뭐 보이스카웃이라든가 이런 집단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기틀이 형성된 것은 언제다? 신석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시족 사회니까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구석기 사회는 경제생활 좀 보겠습니다. 자연경제입니다. 이 자연경제는 생산경제가 생산경제 이전 단계입니다. 채집경제라는 얘기입니다. 에서 신석기 때 들어오면 뭘로 가는 거죠? 생산경제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생산경제 그러면은 조, 피, 수수 이런 걸 얘기를 하지 벼, 보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벼와 보리는 말이죠. 청동기 시대 때 시작이 됩니다. 여기는 조, 피, 수수 이게 이제 생산이 됐고요. 자, 사회생활에서는 여기는 이동생활입니다.
식량을 찾아서 옮겨 다니는 거죠. 이때는 어때요? 이동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안착합니다. 특히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이 자연 경제에서 생산 경제, 이동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넘어오는 요 변화를 뭐라고 하냐면은 신석기 혁명이라고 그래요. 기원전 1만 년 전을 계기로 해서 나타난 신석혁명입니다. 1980년에 나온 책 중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쓴 책이에요. 인류 사회의 변화 과정을 물결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고가 있죠. 파도, 물결. 그러니까 인류 사회 발전 단계에서 대표적인 3번에 걸친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신석혁명, 제1의 물결이라고 그랬어요. 이거죠. 어떤 변화냐? 이 변화라는 거죠. 그리고 제2의 물결은 뭐냐면은 산업혁명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그래서 제3의 물결은 뭐냐 하면은 1980년대부터 진행된 정보혁명입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을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이 신석혁명이라고 그래요. 또 경제, 사회 경제는 이건 또 뭐하고도 관련이 되냐면 그 당시 주거지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석지 때 주거지는 동굴, 바위그늘, 그 다음에 이제 막집, 막집은 강가의 막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굴, 바위그늘도 있고 강가의 막집도 있는데 어디가 더 많았냐 그러면은 동굴이나 바위그늘이 더 많았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여기서 거주하면서 주로 수렵, 사냥이죠. 강가에 막집을 짓다, 강가에 살았다는 얘기는 뭐도 했다는 거죠? 어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지하고 이제 경제는 이렇게 같이 묶어져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집은 막 지었다는 겁니다. 내일 떠날 사람들이에요. 이동생활이죠. 그러니까 아깝지 않을 정도의 집. 물론 그 당시에 막집이란 용어가 사용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언어는 어떤 언어를 썼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그 당시에 얘들아 막집 짓자 움집 짓자 해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거주지가 조금 바뀌어요. 그죠? 자, 거주지가 이제 움집이 나옵니다. 움집. 이 움집이 주로 어디예요? 강가, 해안가 쪽에 움집이 주가 되는 거죠. 움집은 왜 움집이라고 그러게요? 움푹 들어갔습니다. 땅 안으로. 한 50cm에서 한 60cm 정도로 밑으로 푹 꺼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죠. 이건 난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난방에. 그럼 강가나 해안가에서 움집이 나왔다는 얘기는 주로 이때 경제가 역시 뭐였다는 거예요? 어로였다는 겁니다. 그 어로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렵도 합니다. 비중이 이런데 어로의 비중이 좀 커졌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죠? 이게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로 넘어올 때 대표적인 사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중석기 시대는 과도기로서 한 2000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시기는 1만 년 전후입니다. 자연 지질학상, 지구의 어떤 그 시기 구분할 때 이 시기는 충격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지구의 자연환경의 변화 과정에서 4차 변동기라고 그래요. 4차 변동기라고 하면 빙하기, 해빙기, 빙하기, 해빙기, 빙하기, 해빙기에서 마지막 빙하기에서 뭘로 가는 거죠? 해빙기로 넘어가는 그 4차 변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이런 얘기 하죠. 지구온난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구온난화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구의 나이를 계산해 본다면은 이때부터 해빙기로 넘어가는 거죠. 앞으로 한 40년 후면은 그 남극의 얼음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속도로 간다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연재해죠. 가끔 그 자연재해 영화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화들 보면 투모로우라든가 이런 영화들 보셨죠? 그런 작가들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미래를 예측하는 것 같고 말이죠. 무슨 아마겟돈 이런 영화들 보면은 나중에 일어날 것 같은, 현실화 될 것 같은, 실제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 가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치가 돼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 그 각본을 쓴다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현상의 변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살면서 느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람이 평균 연령이 뭐 요즘에 100세 시대다. 그러니까 100년 산다. 100년 동안에 이걸 우리가 빙하에서 해빙을 넘어가는 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아, 좀 덥다. 아, 덥구나. 그럴 때 죽어, 이제. 그렇죠? 못 느끼는 거지. 그 다음 또 태어난 사람은 아, 이거 원래 더운가 보구나. 그러다가 또 살다가 또 죽어. 못 느끼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지구 나이를 쭉 펴놨을 때, 열거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선사시대의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교재에서 몇 개냐면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구석기 시대에 한반도 전 지역에서 유적지 지도를 좀 보시면 됩니다. 한반도 전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중에 대표인 유적지 체크 좀 하실래요? 단양금굴. 그리고 단양금굴은 왜 기억을 하시냐면은 가장 오래된 최고의 유적지로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연천 전곡리, 그럼 뭐가 기억을 하시냐면은 주목도끼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연천 전곡리에 나왔던 주목도끼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사진이 있습니다. 주목 많은 도끼다. 그래서 팽이를 깎듯이 빙 둘러가면서 돌을 깎아놓은 거죠. 그렇죠? 주목도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석기 후기 때 나왔던 사진 보십시오. 승배찌르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승배는 자루입니다. 자루. 자루를 승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을 이 부분을 만든 거죠. 이 부분을. 이걸 승배라고 그래요. 승배. 이 부분을 승배랍니다. 여기는 흉기부분이 되는 거죠. 이 용도는 뭐냐면 나중에 여기다가 나무를 대가지고 나무 껍질이나 또는 뭐 풀뿌리로 묶는 거죠. 창의 용도 쓰면 창의 용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사진을 보시면은 승배찌르기하고 사용예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사진이 한 컷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가지고 후기 구석기 유적지 중에서 대표적인 단양, 수양계, 공주, 석장리였습니다. 이 공주 석장리는 말이죠. 구석기대 전기, 중기, 후기 유물들이 계속 출토가 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동생활 와중에서도 구석기 시대 때 공주 석장리에서는 사람이 계속 살았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적지 공주 석장리하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단양 수양계가 있습니다. 한강 상류죠. 이 단양 수양계 뭐 공주 석장리 가면은 박물관이 선사시대 박물관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기회가 되시면 한번 답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이 단양 수양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석기들이 무더기로 출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요즘 얘기하는 대장간 정도로 본다는 거죠. 구석기 시대 때 석기 제작소, 대장간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 대표적인 구석기 때 유적지들을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석대 사회 경제 있죠. 주거지, 사회 경제 주거지는 자, 여기에 무리사회, 자연경제, 그 다음에 이동생활, 주거지. 요 내용만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시기의 특징적인 내용들만 정리하시고 이게 어느 시대냐, 구석기 시대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흥수아이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청원 두루봉동굴에서 발견된 한 5살 전후의 아이의 뼈예요, 뼈. 이 아이 이름을 흥수아이라고 한 것은요, 김흥수라는 사람이 발견했어. 그래서 흥수아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무덤 주위에 꽃가루 화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꽃이냐 했더니 국화꽃이었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장례식장에서 국화를 쓴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일정한 의례를 했다는 거죠. 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그 요즘에 조의를 표하는 그런 마음에서 꽃을 헌혈한다거나 그 어떤 절차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적지 중에서 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유적지가 바로 청원 두루봉 동굴 흥수아이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술활동을 보시면은 이건 뭐 구석기 시대만은 아니고요. 구석기, 뭐 중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 때 예술은 다 똑같습니다. 주술적인 의미를 띠고 주술적인. 그래서 종교와 밀착이 됐다는 겁니다.
주술이라고 하는 건 뭘 주술이라고 그래요? 빈다는 거죠. 기원한다. 뭘 빌었을까요? 다산, 아이를 많이 낳아주기를, 또는 생산의 풍요, 이런 짐승들이 많이 잡혀주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로서 각종 짐승들을 그림으로 그려놓는 거죠. 또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로서 굉장히 뚱뚱한 여인네들의 인형을, 흙 인형을 만든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석기만 아니고 이건 나중에 신석기나 청동기, 철기세 때까지 전부 다 그런 의미로 예술활동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구석기에서 이제 신석기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있습니다. 중석기죠. 이 중석기 시대에는 과도기로서 구석기 때의 도구보다 좀 작아지고 좀 예리해진 도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 중, 신 나누는 기준은 석기 다듬는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석기를 얼마나 어떻게 다듬었었냐에 따라서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 구석시대 때 이때는 대표적인 것이 유물이 뭐예요? 뗀석기, 또 뼈도구 그러잖아요. 뗀석기와 뼈도구입니다. 구석시대 때 대표적인 유물이에요. 앞에 그 주목도끼 맨 위에 보십시오. 주목도끼 위에 사진 위에 보시면은 유물이 있죠, 유물. 석기들과 함께 사람과 털, 코끼리, 뭐 큰뿔 사슴 등등해서 다양한 뭐요? 뼈도구가 나왔습니다. 이런 뼈를 사냥을 해 먹고 고기는 먹고 뼈를 도구로 쓰는 거죠. 그래서 뗀석기하고요 뼈도구가 이 시대를 대표하는 뭐다? 바로 유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중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은 뭘까? 뗀석기에서 한 번 더 개량이 된 것이 잔석기예요. 신석기 때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한번 갈았습니다. 간석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하는 거죠. 뗀석기, 잔석기, 간석기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로 넘어가면서 갈수록 작아지고 예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보고요. 또 뼈도구, 짐승의 뼈도구, 그 다음에 이음도구 2개 이상 조합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죠? 토기가 나옵니다.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중석기를 대표하는, 신석기를 대표하는 도구들이요. 유물들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는데요. 그 중석시대 때 잔석기 그리고 이음도구가 한반도 전 지역에 있었겠지만은 지금 현재 확인되고 있는 곳은 통영, 상노대도 조개더미, 거창, 임불리 그리고 강원도 홍천, 화계리 이 유적지가 이런 유물들 잔석기나 이음도구가 출토된 유물, 유적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중석기 시대 유적지로 보고 있는 거죠. 이 과도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어디로 왔어요? 신석기로 넘어왔습니다. 이걸 신석기 혁명이라고 그랬죠. 이 시대를 대표하는 도구가 간석기하고 토기라고 그랬는데 토기는 이른 민무늬 토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덧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등이 나와 있습니다. 사진은 여러분들 그 다음 장에 가시면은 이른 민무늬 토기부터 해서 빗살무늬 토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진 참고해 보시고요. 이런 토기가 나오면은 이거 신석기 시대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이러한 유물들이 주로 지도를 한번 봅시다. 옆에 해안이나 강가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 주거지는 주로 어디였다? 여기다. 뭘 해먹고 살았냐? 주로 어로가 주였다. 그 어로 활동의 증거가 있느냐?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경제생활에서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음 장에 맨 위로 가시면은 어로 활동의 증거로서 뭐가 있어요? 뭐 그물, 작살, 또 낚시, 돌이나 뼈로 만든 낚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나무 배도 있죠. 그 배를 타고 멀리 가서 뭐도 있다. 고기도 잡았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물도 나옵니다. 그물. 그물이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토기를 만들어서 토기를 말리기 위해서 아마 그물이 얹어놨나 봐요. 그러니까 그 토기에 그물 자국이 박힌 거죠. 그래서 이 그물이 사용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하고 어로활동, 경제활동은 그렇게 매치점 시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장으로 넘어옵시다. 신석기의 사회생활은 시족 공동체 사회다. 시족 사회다. 지금의 가족 사회의 모습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시족 사회의 특징들이 나와 있죠. 조계원도 있고 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사회 모습이었었으며 그렇죠? 또 계급은 없어요. 평등 사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경제활동에서는 신석기 혁명을 얘기하고 있는 농경에 시작했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때 농경은 뭐였죠? 조피수수입니다. 벼와 보리는 청동기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신석기 시대 때는 탄화가 된 조, 피, 수수가 나와 있어요. 이게 출토된 지역 밑줄 좀 그어놓읍시다. 황해도 봉산 치탐리, 평양의 남경 유적 있죠. 거기는 탄화가 된 벽시 조나 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유적지 중에서요. 강원도 고성 문암 유적지라고 있잖아요. 바로 밑에 강원도 고성 문암 유적지에서는 뭐가 나오죠? 바로 밭 유적지가 나옵니다. 실제 밭이 나와요. 출토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밭 농사가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농기구는 이제 그 돌을 쓰겠죠. 각종 돌낫, 돌갱이, 돌보습 등 다양한 돌로 된 농기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게 근데 신석기 때 농경이 처음 시작됐다는 것이지 이게 광범위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때 경제의 주는 어로예요. 어로. 2순위는 수렵입니다. 3순위는 농경이다. 일부 지역에서만 텃밭이라든가 정착생활 하면서 또 강가에 살면서 강가에 퇴적지 있죠. 이런 데서 소규모로 재배했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확산됐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셨죠? 사진에 나와 있는 농경 굴지구라고 있습니다. 그 굴지구는 뭐냐면 요즘에 삽이라고 하십니다. 삽입니다. 납작한 돌이에요. 납작한 돌인데 여기다가 말이죠. 실제는 이렇게 나무를 대서 이걸 나무하고 돌을 묶어요. 그래서 삽 용도 있죠. 삽.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을 굴지구라고 합니다. 땅을 파는 도구란 뜻이에요. 굴착기 그러잖아요. 기계에서 보면은 이거는 굴지구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경제에서 하나만 더요. 원시적이지만 수공업 행위했다는 증거로서 유물 2개 체크 좀 해놓으십시오. 뭐요? 가락바퀴하고 뼈바늘이 있습니다. 이 가락바퀴 뼈바늘은 원시적이지만 수공업이 행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가락바퀴는 실을 뽑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물레 아시죠? 물레. 그 물레 전 단계 정도로 해석하시면 쉽고요. 뼈 바늘, 뼈로 만든 바늘인데 오늘날 바늘하고 거의 같아요. 바늘 귀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바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거지는 사진만 보겠습니다. 움집이라고 해서 움집. 한 4명에서 한 5명 정도 거주할 수 있는 크기고요. 움집은. 그리고 출입문은 남쪽입니다. 기둥을 박았던 흔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다가 이제 벽을 만들고 지붕도 만들고 그걸 그대로 복원해 놓은 것이 밑에 사진입니다. 신석기 때 움집인데 서울 같으면은 이 강동구의 암사동 쪽 있죠. 그러니까 강동구죠. 암사동 한강변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선사시대 유적지가 그대로 복원이 돼서 보존이 돼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게 움집인데 움푹 들어갔다 그래서 움집, 막집, 막 지었다 해서 막집 이렇게 일하는 것이죠. 자, 신석시대 마지막에 신앙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애니미즘, 샤머니즘, 뭐 토템, 영혼 숭배, 조상 숭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시 신앙이 신석시대 때 처음 등장한 것은 농경과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연을 경외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신석시대 때 신앙의 등장 배경이에요. 그 중에 애니미즘 좀 봅시다. 온갖 사물에 혼이 있다 해서 숭배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애니미즘이라고 그래요. 뭐 태양과 물과 바람과 구름 등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농경과 관련한 태양과 물의 숭배가 가장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샤머니즘 아시죠? 무당입니다. 무당. 인간과 영혼의 중개자 역할을 했던 무당의 존재를 믿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의미가 되는 거죠. 마지막 줄에 고조선의 단군, 사만의 천군, 신라의 차차웅 다 무당의 의미예요. 제사장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분리, 재정 일치할 때 그 재정할 때 제사장, 정은 정치적 군장 그러죠. 전부 제사장의 의미다. 무당의 의미가 되고요. 또 자기 부족의 기원을 특정 동식물과 연결해서 숭배하는 토템 신앙도 있습니다. 단군 신화에 곰이나 호랑이 있죠. 또 석탈의 까치, 기말지의 닭, 박혁거세의 말, 전부 이게 토템 신앙입니다. 그리고 영혼 숭배는 이 조상 숭배와 같은 거죠.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매장하는 겁니다. 사후세계를 믿었다는 거죠. 내 세관이 싹 탔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십시오. 전부 다 언제예요? 신석기 시대 때 등장했던 원시 신앙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활동은 구석기나 철기시대 때까지 같은 맥락에서 정리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적인 신석기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하시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고급 문제 1번 문제입니다. 어려운 건 없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유물들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유물들이 어느 시대냐. 그러니까 그 시대 사회, 경제, 문화 상황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석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청동기 시대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